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산의 평가라는 내용이 회계학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뭐 그랬을 때는 현금으로 취득하게 되면 만 원을 취득하면 만 원짜리 자산이 잡혔을 테고, 그 다음에 2만 원으로 취득하면 2만 원짜리 자산이 잡혔겠죠. 근데 처음에 취득했던 그 자산의 가치, 즉 우리가 이제 지출했던 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사실 자산 가치라는 건 계속 변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부에 어떻게 적절히 반영하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실제 장부에 있는 금액과 그다음에 장부에 계상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실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용 무용의 가치가 너무 차이가 커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 정보 전달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이 그 보유하는 자산을 보면 채권형의 자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 채권형의 자산은 뭐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 같은 거, 그다음에 미수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이제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용자산. 내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 그다음에 무용자산. 마찬가지 쓰려고 가지고 있지만 형체가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평가 방법에서 현재 가치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채권형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때 현재 가치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한테 현재 만 원을 준다고 이제 하는 대안과 그다음에 1년 후에 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만 원을 받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1년 뒤에 만 원을 받을 때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만 원을 받는 게 낫겠죠, 당연히. 1년 뒤에 만 원 받는 것보다 똑같은 돈을 받는데 왜 그럴까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왜 1년 뒤에 만 원 받는 게 또 동일한 만 원이지만 왜 1년 뒤에 만 원 받는 게 지금 현재 만 원 받는 것보다 불리하냐. 왜냐면 이 기간, 즉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만 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사용을 못 해요. 그게 뭐냐? 지금 현재 만 원을 받았을 때 그 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1년 뒤에 만 원을 받을 때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유동성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차이를 완화시켜 주는 것들이 뭐냐면 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금에 대한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현재 받는 걸 택할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명목 가치가 같은 금전의 경우 똑같은 명목 가치라는 건 만 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어떤 화폐가 미래의 화폐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차를 시간 가치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시간 가치에 따른 보상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의 만 원과 미래의 만 원이 똑같아지려면 그 1년에 대한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이 미래에 같이 주어진다면 그게 똑같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지금 현재 만 원을 받는 거하고 1년 뒤에 만 원에다가 플러스 어떤 알파를 받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동등해지려면 가치가 동등해지려면 이 알파의 금액, 요 금액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그래 차라리 요번에 받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게 낫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시간 가치에 대한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이자의 역할이에요. 이자.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가치, 그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는 이 이자라는 요소를 빼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자의 개념은 총 현금 유입액에서 총 현금 유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 원을 입금을 시킨다고 합시다.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돈을 찾기로 했어요. 은행에서 이제 10% 이자를 준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나는 만 원이 빠져나가죠. 유출이 되고 1년 뒤에 여기다가 10% 1,000원을 더한 11,000원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입되는 11,000원과 유출되는 만 원의 차이. 이거를 이자라고 얘기한다. 이자의 정의 자체는 이거예요. 그래서 유출액과 유입액의 차이. 어떤 쪽에서는 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가 될 수 있고 어떤 쪽에서는 유출액과 유입액의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자라는 이러한 어떤 요소를 빼먹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채권형의 어떤 자산을 평가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산 가치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총 현금 유출액보다 미래의 현금 유입액이 더 크게 되고 그만큼 이자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자율은 미래 총 현금 유입액과 그 다음에 유출액에 일치시키는 할인율, 즉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시점에 그 추가로 지급되는 그 금액 있죠. 거기에 어떤 그 비율, 그거를 이자율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할인율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A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는 지금 10,000원 받는 거하고 1년 뒤에 어떤 금액을 받는 거하고 만약에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1년 뒤에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1년 뒤에 내가 11,000원을 받으면 지금 10,000원 받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한테 이자율은 10%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미래의 총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을 그 현재 유출액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요소, 그걸 이제 할인율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이자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자율의 개념은 일종의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위험. 그래서 어떠한 뭐 채권이라든가 또는 뭐 상품, 금융 상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율이 높다, 이자율이 높다. 그래 거기서 이제 보상되는 금액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 따른 위험이 높다 이렇게 반대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리스가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채권, 그리스 채권이죠,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채권이 그리스가 이제 한참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재정이 파산이 되고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부도의 부도, 국가 부도. 그게 이제 됐을 때 그리스 채권의 그 수익률, 즉 이자율이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80%.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채권을 1,000원짜리 내가 사잖아요. 그럼 1년 뒤에 1,8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익률이죠.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 채권을 누가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 채권을 사면 그 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리스 나라 자체가 엉망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이 채권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자를 더 주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10%더 줄게. 10%더 줄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즉 이자율,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위험이 높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무슨 후순위 채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채권의 증권회사에서 이제 채권을 파는데 금융 상품을 파는데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이율은 2%밖에 안 되는데 7%를 준다는 거죠. 뭐 8%를 준대. 그 사람들이 다 뭐 이런 좋은 게 어딨나. 그래서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만약에 원금까지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이 높은 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요즘에도 한참 말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그 어떤 채권을 팔 때 증권회사에서 팔면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를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그때 이제 그 옛날에 동양증권인가 그러고 동양증권 아니었다. 그 동양에서 거기에 그 금융상품을 이제 팔았었는데 그게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는 거예요. 후순위 채권은 뭐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 이제 부채가 되겠죠. 그럼 그 부채를 나중에 이제 회사가 망하면 그 부채를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채에도 순위가 정해 있는 거야. 맨 처음에 갚아야 되는 놈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후순위 채권이에요. 후순위 채권. 즉 이 회사가 망하면 즉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맨 끝에 있으니까 돈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한 채권을 이제 팔면서 일반인들한테 그러한 위험 또는 못 받을 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불완전 판매라고 얘기해요. 불완전 판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자율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는
그게 위험과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투자안이 나한테 이제 제의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생각을 하지만 그 수익률 뒷면에는 위험이 있다는 걸 항상 제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만 대가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 자, 그게 이제 이자율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그 재무제표 요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채권형의 어떤 자산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어떤 돈을 받기로 했다 나중에 그래서 어떤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10만 원을 들고 있고 B라는 회사는 10년 뒤에 10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는 재무제표가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올 거야. 재무상태표에 자산 중에서 현금 10만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자, B라는 회사는 마찬가지 자산 중에 돈 받을 게 10만 원 있죠. 10년 뒤에 채권이 1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 둘 다 자산이 10만 원인 회사인 거야. 그러면 두 회사의 자산이 똑같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규모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는 지금 10만 원 들고 있고 B는 10년 뒤에 10만 원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A가 B보다 낫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B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사실 10만 원짜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판단을 하면 얼마가 될지를 측정을 해서 그걸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년간의 어떤 이자 요소를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8만 원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8만 원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회사의 자산, 적정한 자산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재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자 요소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 현금에 대한 가치가 중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꼭 이자율만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뭐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금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요소까지는 판단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가지고 일단 판단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을 가지고 현재 시점의 가치를 판단해서 그거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현재가치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채권형의 자산이라든가 또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돈을 줘야 된다. 근데 나중에 1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계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부채로 계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자와 그 다음에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런 현재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산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에 채권은 나중에 받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회수하는 시점이 있겠죠, 언젠가. 근데 실제로 이제 회수를 하는 시점에 8만 원밖에 받지 못했더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재무제표에 채권이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죠? 여기서는 실제로 채권을 회수를 했을 때 채권이 사라지고요. 채권이 없어지고 현금이 들어오겠지. 8만 원이 이렇게 자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보면 채권이 10만 원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10만 원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8만 원으로 바뀌게 되면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손이라고 얘기해요. 대손. 우리 재무회계, 이제 회계학에서는 이 대손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반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해서 그걸 반영을 해줘라 이런 얘기야. 얘가 이제 이 회사에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채권 1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2만 원은 못 받을 걸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현재 인지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투자자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측정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걸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채권을 그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채권이 이제 줄이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미래에 이만큼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어떤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 대손에 대한 것도 사실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 상황을 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뭐 국제적인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잖아요. 걔들은 돈을 빌려주는 게 뭐냐면 대출이란 말이에요. 대출. 걔는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대출을 한 상품들, 즉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상황이 안 좋아졌다. 즉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공황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대출된 채권이 회수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야. 나중에 회수되는 시점에 얘가 돈을 못 받을 돈을 그 상환을 못 할 것 같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반영하면 지금 장부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거야. 그 손실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숨기고 싶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어떤 대손 가능성을 숨기고 재무제표에다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그 금융기관이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미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장부에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장부에 반영되는 자산들 또는 부채들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아주 자의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사가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즉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그 합리적이고 또는 그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정보의 질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 대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그 회수 가능성에 따라서 이 자산, 채권형의 자산이 평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대손의 회계 처리는 직접 차감법과 충당금 설정법인데 우리나라 기업회계 주는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걸 써요. 충당금 설정법을 쓰게 되면 미래의 대손, 즉 미래에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의 어떤 비용으로 반영이 돼요. 손실로. 물론 그 시점엔 안 돼요. 지금 현재 그거를 손실로 반영을 하고 그걸 미리 알려주는 측면이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만큼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직접 차감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때 즉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충당금 설정법은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채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겠다는 얘기죠. 재무상태표에 채권이 있다. 100억의 채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요거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80억만큼을 대손 충당금 이런 이름으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손이 될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대손이 안 되면 그러면 그때 이거를 다시 환입을 시켜요. 즉 다시 수익으로 잡아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보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미래에 손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용자산의 어떤 가치 측정에 대해서 이제 좀 보는데
유형자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쓰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그런 유형자산의 어떤 원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는 그 취득과 관련된 지출액과 거기에 필요한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취득을 했다. 처음에 취득할 때 10만 원이 됐대요. 들었대요. 그럼 10만 원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가 이 건물의 가치가 땅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오락내락하죠. 사실은 처음에 10만 원이었는데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처음에 취득했던 그 금액으로 계속 장부에 반영을 하면 나중에 그 차이가 좀 생기겠죠. 실질적으로. 실제 이 건물이 시세는 뭐 15만 원 정도 하는데 장부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장부상의 가치가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이거를 팔지 않으면 15만 원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 근데 시세가 15만 원이다 이 얘기는 앞에 복덕방에 물어봤더니 15만 원 정도 한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적으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지금 현재 시세대로 평가를 한다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현재 시세대로 반영이 되긴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냐 거기에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가 대출을 받고 싶어.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담보라는 게 필요하죠. 담보.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땅이 지금 한 10억 정도 해요. 나는 담보를 한 20억 정도 받고 싶어. 아니, 잠깐만. 대출을 20억 정도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을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럼 땅을 평가하는데 땅을 평가해봐야 한 1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땅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죠. 외부 기관들이. 민간 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땅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때. 감정평가 법인을 찾아가요. 대출을 내가 20억 받으면 1억 떼어줄게. 30억으로 평가를 해줘.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죠? 평가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학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교 아시죠? 학교? 나쁜 애들 모여있는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당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게 자의적이라는 측면이 좀 있다는 얘기야. 평가라는 게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이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얘기 안 썼구나. 그래서 유형자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해서 장부에 반영을 하는데 공정가치에 따라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가지고 반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는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는 처음에 취득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장부에 반영을 하고 그걸로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이제 해서 장부에다 계산하는 방법이고 공정가치는 그 현재 즉 측정하는 시점에 시세를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공정가치라는 걸. 그래서 10만 원짜리 건물을 내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럼 그 10만 원짜리가 이제 감가상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장부에 반영이 돼요. 감가상각된 금액이 이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원가라고 얘기해요. 원가. 그래서 감가상각을 이렇게 해서 8만 원, 그다음에 6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2만 원씩 상각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요 시점. 이제 기말에 이 자산을 평가를 해보니까 처음에 10만 원짜리였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4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12만 원이더라. 여기서는 17만 원이더라. 이게 이제 시세예요, 시세. 공정가치라고 얘기하는 것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이에요.
그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랬죠. 공정 가치로 평가하면 일단 장점은 뭐냐? 현재 시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 장부에. 예. 근데 단점은 뭐냐? 못 믿겠다 이거죠. 그게 과연 실제로 이게 내다 팔면 14만 원인 건지 실제로 내다 팔면 그냥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입증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선택으로 맡기고 있는데 기업회 기준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좀 가고 있냐면 현재 시세대로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기업회 기준이. 그래서 이런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평가, 이 자산 평가에서 우리가 좀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볼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2007년도에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사태가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신용도를 은행에서 이제 신용도를 평가를 할 때 세 단계로 이제 평가를 해요. 세 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라임이고 그다음에 알트 A인가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도가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일 높은 게 이제 1단계. 얘는 이제 프라임이고 그다음에 알트 A가 2단계인가 그렇고 3단계는 서브프라임이에요. 여기가. 신용도가 아주 낮은 경우가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브프라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자율을 많이 내야 돼요. 이자를 많이 내고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뭐 처음에 이제 프라임 단계의 어떤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자를 조금 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당시에 어땠냐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해줬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집을.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야 내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 대출된 돈을 가지고 너 집을 사. 그리고 그 집을 나한테 담보로 맡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A라는 사람이 1억을 대출을 받아요.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대출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1억짜리 집을 사요. 그리고 그거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는 거야. 담보. 그럼 은행 측에서도 내가 빌려준 돈이 1억이고 그 다음에 그 1억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가 돈 못 갚으면 그 집 팔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집값을 평가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1억을 대출해준 이 A한테 1억을 대출해서 1억 그 A가 집을 샀을 때 그 집값이 처음에는 1억이었지만 한 조금 지나면 2억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얘가 1억을 못 갚잖아. 그럼 2억짜리 집을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는 정말 이렇게 쉬운 장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대출이 계속 늘어나겠죠. 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집을 계속 많이 사겠죠. 집을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집의 수요가 늘어나요. 집의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집 가격이 올라가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또 계속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계속 독려를 하는 거야. 대출해주면서.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사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1억짜리 집을 사면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집의 실질 가치가 그렇게 증가한 게 아니거든.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멈추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 밑에서 밀어주던 힘이 없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집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대출 1억을 대출 9천만 원을 해줘서 1억짜리 집을 사게 만들어 줬는데 그 1억짜리 집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 이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화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이자를 못 갚아요. 그러면 뭐 돈을 못 갚아. 돈을 못 갚으면 집이 날아가요. 집이 날아갔는데 은행에서 담보로 잡았던 게 9천만 원에 대해서 1억짜리를 담보로 잡았는데 그
1억짜리 집이 어떻게 됐냐? 가격이 떨어지면서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은행이 파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한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이 또 어떤 문제였냐면 그 은행이 얘한테 이제 돈 빌려주고 그걸로 이제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단 말이야. 그 대출을 하고 있다는 그 채권, 즉 A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았어요, 은행이. 이거를. 만약에 9천만 원짜리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얘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다른 금융기관에다 야, 이거 1억만 줘. 근데 이거 집값이 지금 2억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돈 더 받을 수 있어. 그걸 1억에 파는 거야. 그걸 샀어요.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그 채권을 다 보유를 하고 있었어. 이게. 근데 결국 그 채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1억짜리가 5천만 원짜리가 됐던 거야. 사실은 그 채권은 집에 걸린 채권이거든. 집 가격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줄줄이 파산했어. 줄줄이 파산. 이게 이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 어떤 자산에 대한 평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라든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가수요, 실제 수요가 아닌 그런 가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가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시세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가지고 있는 가치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한참 광풍이 들었던 그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라는 게 있죠. 가상화폐. 가상화폐라는 건 사실은 그 안에 그 가치, 즉 가상화폐의 그 가격을 보면 실질 가치는 전혀 없어요. 이게 화폐라는 것이랑 화폐 기능과 그 다음에 어떤 실물의 기능이란 건 뭐냐면 그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살 수 있거나 이걸 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격 형성 과정을 보면 뭘로만 이루어지냐면 수요만으로 이루어진 거야. 수요만으로. 사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가격의 어떤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가상화폐라는 게 그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지금 그 가상화폐는 거래 자체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게 현재 어떤 통화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인 게 뭐냐, 이 중앙 정부의 어떤 손을 벗어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게 가상화폐가. 그래서 가상화폐가 실제로 이제 뭔가 그 어떤 실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시점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거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 어쨌든 들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평가를 했을 때 공정가치라는 시세라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제일 그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물에 대한 가치와 그 다음에 그 실물의 가치가 아닌 기타의 가치, 그런 것들이 가격 안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 가격이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 장부는 아주 정확한 장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주 이상한 장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재고자산도 어떤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원재료를 사다가 만 원을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 가공을 해요. 인건비가 들겠지.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자, 그러면 가공비가 뭐 2,000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제품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12,000원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제품 판매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판매가를 한 2만 원 잡았다. 그러면 만 원짜리 사와서 2,000원 가공해가지고 8,000원 마진 붙여가지고 2만 원짜리 판매가를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건이란 건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는 건 어떤 그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2만 원만큼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품 가격이란 건 변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이제 사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10,000원 주고. 그죠? 근데 이 제품 가격이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로 물건 만들어 가지고 20,000원에 팔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팔아봐야 8,000원밖에 못 받더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 10,000원 중에서 2,000원만큼은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2,000원만큼의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재고자산을 어떻게 감액을 한다 이렇게 해요. 재고자산 가액을 그 현재 어떤 시세로 반영을 시켜줘요. 그래서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저가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인정을 해요. 인식을 해요. 예, 그건 인식을 하는데 올라가는 건 인식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짜리 원재료를 사가지고 팔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10,000원짜리 원재료를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지출을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처음에는 10,000원 이상이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 사실은. 그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떨어진 부분 요거를 장부에다 반영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자산은 과대평가하지 말고 부채는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예요. 이게 이제 저가법 이제 보수주의 논리인데 자산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 수 있으면 그걸 10,000원짜리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잘한 거야. 근데 10,000원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8,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럼 2,000원만큼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는 상황을 제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과대평가, 즉 내가 만약에 10,000원인데 이거를 내다 팔면 15,000원 받을 것 같아. 그걸 15,000원 써놓으면 나중에 팔았을 때 15,000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부채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10,000원이에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금액이 커질 것 같아. 그럼 그걸 미리 반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는 걸. 근데 만약에 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오히려 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회계학에서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이런 보수주의 논리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했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이 적어도 손해를 안 보게 하자는 게 이 회계의 보수주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장부에 반영을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 가격이 다시 올라갔더라. 그러면 과거에 장부에 반영했던 손실 금액만 다시 올려줘요. 이렇게. 근데 원가까지만 올려줘. 원가까지만. 그 정도만. 처음에 있었던 그 금액까지만.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인식을 하지 않는다. 즉 장부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재고자산의 저가법이에요. 그래서 저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만 인식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이제 좀 봤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용자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장부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회계장부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들이 실제로 팔았을 때 실현이 되는 거지 그게 현재 가치가 이렇다 하면 그게 실제 주머니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평가 요소들도 감안을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런 평가 요소들도 감안을 해서 판단하게 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게 자산 평가와 기업 가치에 대한 사항이에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십시오.